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언어 영역의 비문학과, 경찰사관학교 언어 영역의 비문학의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경찰사관학교 비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문제를 한 문제도 빼지 않고 다 맞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의논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능의 언어 영역을 살펴볼 텐데, 수능 언어 영역의 기본은 무엇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어 영역 시험을 통해서 또는 사탐이나 과탐을 통해서 외국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 수학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 여러분들을 모두 다 뽑고 싶은데,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공부 내용을 과연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각 영역별로 문제가 나온 것인데, 대전제는 범교과적 영역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학력고사 시대에는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접근했는데, 특히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와서는 여러분들 수학, 영어, 과학, 사회까지 모두 언어 영역 제대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수능 언어 영역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수능 언어 영역의 기본이 바로 경찰대 사관학교 언어 영역 기본이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대 사관학교 언어 영역과 수능 언어 영역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같습니다. 그러나 어법 문제만큼만은 다르다. 특히 사관학교는 언어 영역이 좀 비슷합니다. 근데 경찰대 언어 영역은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가 어휘어법이 나오게 되고, 또 중간중간 문학, 비문학 속에서 5, 6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15문제가 출제되니 수능의 언어 영역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휘어법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수능 언어 영역이 어떤 매뉴얼, 즉 어떤 기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찰사관학교 비문학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범교과적 영역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전 과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크게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제 내용 영역에서는 이제 당연히 듣기 평가해야 되겠죠. 이제 5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5, 6문제 출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읽기 영역 테스트는 문학과 비문학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 영역을 어떻게 확장시켜서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파트가 행동 영역이 되는데, 여러분 듣기 파트에서도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어휘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가 가가라고 하는, 진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아나운서가 진가를 논하기보다 라고 했을 때 진가를 진가로 발음한 것인지 아니면 진가를 제대로 발음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히 듣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영역 속의 어휘어법이나 사실, 추론, 비판, 창의적 사고로 복합적으로 접근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기 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읽기에서도 문학, 비문학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비문학 지문, 보통 경찰대 5개 거의 항상 나오거든요. 사관학교는 2012년도는 4개가 나오고 2011년도는 5개가 나왔습니다. 어느 해는 5개, 어느 해는 4개인데 올해 5개가 나올 확률이 많은데, 비문학 지문 자체 속에서 이것을 행동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응용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 지문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과학 지문에 사실적 사고를 물어보는 건 나오겠죠. 육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형광등의 구조 원리에 대한 사실적인 사고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광등의 구조 원리를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휘에 관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듣기평가 아나운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비문학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진가로 발음돼야 되는지 진가로 되는지, 진가라면
참가 거짓이지만 진가는 참된 가격, 진짜 모습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어의적인 차원에서 또는 사이소리 현상이냐 유성마 현상이냐라고 하는 어법적인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비문학은 읽기 영역 속에서 비문학 자체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 속에서 또다시 이 내용을 근간으로 문학으로 엮여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동 영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수능 언어 영역의 부분들이 경찰 사관학교에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적 접근을 하게 되는지, 또 비문학 지문이 어떻게 어휘어법과 문학으로 행동 영역으로 접근했을 때 확장되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BS 교재 참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EBS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70%를 EBS 교재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활용은 사실 말이 좋은 것이죠. 똑같이 베껴내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무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EBS 교재의 70%를 그대로 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될 정도거든요. 영어 지문 그대로 내기도 하고요. 특히 언어 영역에서 문학은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대 사관학교도 EBS 교재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특히 문학에 있어서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EBS 교재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능 언어 영역의 비문학의 문제나 경찰 사관학교 언어 영역의 비문학의 문제는 똑같은 맥락에서 출제가 된다. 어떻게? 과학 지문이 나오든 예술 지문이 나오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창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똑같다. 어떻게? 넘나들면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학과 기술은 이제 거의 같이 이제 묶여서 출제가 되죠. 또 예술 제재가 나온다 그러면 예술 제재가 나오면 당연히 음악과 미술이 나오겠죠. 경찰대 사관학교에서는 예술 제재가 상당히 아주 정성껏 출제가 되는데, 올해 미술이 나오면 다음에는 음악이 나오고, 음악 나오면 미술이 나오고, 뭐 심지어는 이제 건축학 정도까지도 예술 제재로 나오기도 하는데, 과학 기술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놓고 사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제 행동 영역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문학 파트로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서구적 세계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연물을 잘 활용해서 문명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문학으로 접근할까? 이게 서구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문학으로 접근했을 때 동양적 세계관으로 한번 확장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 자연물을 활용한다. 그런데 동양적 세계관은 앞에 있는 자연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 자연과의 관계를 동등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자연, 그러니까 결국 자연 친화적 삶으로 접근하는 것이, 서양적 세계관인 과학을 동양적 세계관으로 접근했을 때 자연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자연 친화적 삶을 문학으로 엮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과학 지문 속에서 동양적 세계관으로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동양적 세계관이 자연 친화적 세계관이다 라고 한다면 문학 속에서 자연 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1, 2, 3, 4, 5번의 선지로 잡아가게 되는 경우, 아니면 이 과학 지문 옆에 동양적 세계관, 자연 친화를 보기로 주고, 즉 보기는 문학 작품이 되겠죠. 이 과학 지문과
동양적 세계관 자연 친화가 들어가 있는 시나 시조나 아니면 그 밖에 수필을 보기로 주고 엮어가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지리로 연결시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행동 영역적 접근입니다. 이건 지리를 어떻게 갈까? 당연히 환경 결정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 가능론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지리 공부한 사람들은 다 됐죠. 그러면 이거 나는 이과 학생으로서 지리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1학년 때 사회과학 다 배우지 않나요? 문과 학생도 과학 배우고 이과 학생도 사회를 배우거든요. 그게 바로 교양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어 영역은 범교과적 영역이다라고 하면 결국 고등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앞에 닥쳐진 모든 대상이 언어 영역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배운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환경 결정론에 입각하고 환경 가능론에 입각한 것이 비문학 사회 지리 파트의 지문일 수도 있지만, 과학 지문 속에서 이리로 왔다 이리로 다시 확장시켜 가는 과정도 있다고 한다면, 환경 결정론에 입각한 문학 작품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면 배산임수를 이야기한 것,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다룬 것들이 출제될 수 있겠죠. 다시 이 부분을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것을 어디로 또 갈 수 있을까요? 국사로 접근해 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사로 접근했을 때 고려시대 때 개경파와 서경파의 맞섬에 간 게 있죠. 서경파 묘총이라든지 정지상 등등이 개경은 끝났으니 개경파의 캡틴인 김부식에게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개경 떠나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서경천도론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을 국사로 접근해서 서경천도론을 내세워서 그것을 또다시 보기로 주고, 이것을 환경결정론인 지리로 연결시키고 환경결정론에 입각한 것을 다시 문학으로 접근해보는 복합적 사고를 얼마든지 경찰대 사관학교에 출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다른 영역으로 링크시켜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문학이라고 해서 비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 속에 문학이 있고 문학 속에 어휘어법이 넘나들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당혹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문학, 비문학, 어휘어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어법 속에서 문학으로 연결시켜 갈 수 있고 문학 속에서 비문학과 어휘어법을 넘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언어 영역의 대전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좋은데 비문학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 좀 힘듭니다. 그 독해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지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지문은 당연히 필자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독자로서 이름 모를 이 필자하고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쓴 필자와 읽고자 하는 독자인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근데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잖아요. 대신 필자가 글로서 나에게 던져준 것이죠. 그러면 마주보지 않고 글로서 던져주고 나에게 이야기를 걸었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그러려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글을 쓴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지 않을까요? 나는 이러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명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글이 나와도 저 필자와 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필자는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현장에 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찾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독해력이 약한 학생들은 평상시에 비문학 지문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꼼꼼히 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훈련이 숙달되면 본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애써 찾지 않아도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락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 보면 최소 4개의 단락 그리고 대체로 5개의 단락이 나옵니다. 그래야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할 때 1, 2, 3, 4, 5번의 선지를 만들어내죠. 거의 5개의 단락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단락의 기능은 하나의 작은 생각의 덩어리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최소한 필자가 생각하는 하나의 완결된 생각의 덩어리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중심 문장을 그 흔해 빠진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앞에 있든지 마지막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하는데 여러분들 통계를 내보세요. 거의 7, 80%가 첫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두 가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락 속에는 반드시 소주제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작가가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 글의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글을 매듭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매듭 짓는데 마지막에 요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 안에서 좀 군더더기 말이 많이 들어갔다거나 좀 자기가 생각할 때도 비논리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 매듭을 질 때만큼은 결론을 내려주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심리적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공부를 하되 저는 이것보다도 비문학 지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독해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단락 속에 중심된 생각이 어느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도록 평상시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은 적어도 밑줄 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것을 평상시에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2권의 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 권은 자연과학 서적, 한 권은 인문사회 서적 이것을 이제까지 항상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자연과학 서적 이 책, 인문사회 서적 이 책을 10번만 읽으면 이러한 고통 겪지 않고도 저절로 비문학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까지 여러 분 합격한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이 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저에게 특별히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책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저희 크로스 에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만 이 자연과학 서적과 인문사회 서적의 제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저거 귀한 거구나 하고 읽죠.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면 타는 목마름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줘도 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과학 서적, 인문사회 서적 어렵습니다. 근데 이 2권의 책을 지금부터 꾸준히 서너 번 정독을 하게 되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경찰대 사관학교에 나오는 아무리 어려운 지문도 정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2권의 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찰대 사관학교 언어 영역 수능 언어 영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접근한다면 모든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